안녕하세요. 임상심사 2급 제5과목 심리상담입니다. 오늘은 제9강입니다. 지금까지 심리상담과 관련된 모든 제 이론들을 학습하였는데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상담 이론을 비롯해서 교류분석학 이론까지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상담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상담 이론을 적용해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이제 본격적인 여러 분야의 상담을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그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상담의 실제에 대한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집단 상담입니다.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누가 전문가가 2인의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단 활동과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 구성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촉진해 나가는 개인 상담과 마찬가지로 과정을 말합니다.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의 차이로는 개인 상담에 비해서 집단 상담은 타인을 대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상담 현장에 있으니까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 반응들을 즉각 바로바로 시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도 있고 또 타인들과의 친밀감에 관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죠. 또 집단 상담에서는 개인 상담과는 달리 상담자뿐만이 아니라 타인들, 상담자 이외의 다른 참여자로부터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집단 상담에서는 또 개인 상담과는 달리 내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상담의 목표는 나 이외의 타인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또 많이 나를 오픈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됨을 목표로 삼습니다. 또한 자기 수용을 증대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솔직하게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접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현실적 범위 내에서 책임감을 가지면서 또 그 안에서 적절하게 거절도 할 수 있는 요즘에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배우게 될 수 있고요. 개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되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나 창의성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필기 시험 또는 실기 시험에 거의 매해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되지 않는 얄롬입니다. 얄롬은 집단 상담의 치료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예시로는 실기 문제의 예시로는 얄롬의 집단 상담의 치료 요인을 6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가 거의 매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그 앞에 넘버링을 한 빨간색 그 단어 위주로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서술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희망적 고치입니다. 집단 상담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나만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회 기술을 작은 집단이지만 이것을 보편적으로 나아가서 넓은 집단에 이제 적용할 수 있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적인 대인관계, 사번과 연결할 수 있죠. 이런 대인관계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치료 요인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구성원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치료 요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거나 자신이 평소 모방하고 싶은 모델 또는 집단 상담자에게도 가능한 일이죠. 이런 모방 행동을 통해서 집단 상담의 치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얄롬의 집단 상담의 치료 요인 이제 이 외에 또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6가지 위주로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말로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거나 서술을 해보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집단 상담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집단 상담의 장점은요. 아무래도 1대1의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가 아니라 1대 다수의 내담자의 관계니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1대1은 경직될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전한 분위기 그리고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경청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드백에 서로 참여할 수 있고 반드시 상담자뿐만이 아니라 타인과 그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집단이지만 그곳에서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제 그 어떠한 상담이라도 상담사는 고도의 훈련과 자격을 갖추는 것은 이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집단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 집단 상담이 적절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또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스스로 내담자가 판단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상담자 이외의 다른 집단원들의 다양한 피드백으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집단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례이기는 하지만 이제 뭐 제가 현재로 집단 상담을 하는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 주로 이제 뭐 치료적인 뭐 집단 상담이기는 하지만 뭐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을 집단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자신의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힘듦을 가지고 모인 집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집단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서로에게 위안을 준다고 하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들이 오히려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집단 상담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형태는 우선 이제 구조화 집단, 비구조화 집단, 구조화 집단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조화라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담 모든 과정에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긴 하지만 상담 초반에 상담 회기, 시간, 심지어는 이제 내담자가 차를 가져왔을 경우 주차를 어떻게 하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안내를 하는 이러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집단 상담에서의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짜여져 있는 이러한 집단을 구조화 집단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주제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미리 구성해서 이런 것을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집단을 구조화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구조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 집단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집단 활동이 따로 없이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이나 관심을 토대로 상호작용을 토대로 이제 집단 상담이 진행되는 건데 이제 자칫 잘못 진행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집단 상담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자, 이제 그 밑에 반구조화 집단인데요. 비구조화 집단의 형태를 토대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시 구조화 집단에서 활용되는 활동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인데요. 개방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집단원이 이제 결혼이 생겼거나 중간에 이제 못하게 되거나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필요할 때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집단입니다. 폐쇄 집단은요, 집단 상담을 진행하다가 혹시 집단원이 뭐 그 사정이 생겨서 못 오거나 뭐 기타 등등의 결혼이 생겼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집단입니다. 또한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이 있는데요. 동질 집단은 집단원 구성원들이 비슷한 배경이나 특정한 목적, 이러한 이제 변화 목표 등이 유사한
이제 집단원들로 구성된 집단원을 말합니다. 이질 집단은요, 집단원의 배경이나 특성, 우리가 인구학적 변인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배경들이 서로 다른 집단원들로 구성된 집단을 이질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 상담의 형태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집단 상담의 유형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지도 집단과 상담 집단, 치료 집단, 자조 집단, T 집단, 트레이닝 집단이라고 합니다. 지도 집단은요, 교육이나 직업, 사회적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데 두는 이제 집단인데요. 집단원의 크기, 그러니까 집단의 크기는 집단원이 약 12명에서 40명. 그러니까 지도나 아니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 집단원들의 각각의 변화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원의 수가 비교적 많죠. 그리고 비교적 구조화된, 구조적인 이러한 집단입니다. 집단은 지도자에 의해서 이 집단은 집단원들이 선정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따로 집단원들이 원해서 이 집단이 이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도자, 즉 집단 상담자가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상담 집단입니다. 상담 집단은 각각 집단원에 목표하고자 하는 문제시 되는 것을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수가 좀 적겠죠. 그래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집단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지도 집단에 비해서 좀 덜 구조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나 지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다양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 집단에 비해서 덜 구조화가 됐다는 거. 따라서 상담자는 좀 편안한 분위기로 가정이나 대인관계 자아 개념, 교육적인 문제랑 관련된 사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이런 목적의 집단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 집단입니다. 말 그대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격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기도 하고요.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런 집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앞에서 얄롬이 제시한 집단 상담의 치료 요인들 6가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따라서 얄롬은 이 치료 집단의 구성원 수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필기 시험에서 얄롬에 대한 집단 상담에서는 얄롬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수를 7명에서 8명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담 집단에 비해서 상담 시간이 아무래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지도자, 즉 집단 상담자 같은 경우에도 더 훈련을 받고 병리적인 요소들이 있는 집단원들이니까요. 훈련을 받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집단원이 되겠죠. 그래서 치료 집단의 예로는 보통 이제 심리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심리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집단, 즉 대표적으로 심리재활 프로그램은요.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효과적인 대화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집단원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장 또는 이제 상담을 공부하는 현장에서 성격 유형 같은 경우 이제 심리 검사할 때 교육 받거나 이제 연수를 받을 때, 수련을 받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같은 성격 검사를 이제 하고 같은 성격을 가진 유형끼리 모여 앉게 합니다. 그러면 모여 앉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머 그때 상황에서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이렇게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심리재활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타인과 함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나만 그런 줄 알고 알았더니 옆에 너도 나도 뒤에 모두 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위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제 처음에 구성원을 선발할 때 신체 장애에 대한 구분을 없이 선발한다는 거. 이게 이제 심리재활 프로그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보통 이것은 지내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단 치료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치료적 개입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이나 내가 이제 보고 있는 동료들에게 모델링이나 아니면 서로에게 지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집단의 대표적인 심리 재활 프로그램의 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조 집단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이제 집단 프로그램으로 자조 집단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문제를 이미 겪었거나 극복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이라든지 단도박 모임이라든지 체중 조절 집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위기나 중독 상담 실제를 할 때 다룰 문제이기는 한데요. 제가 좀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데 도박 아니면 중독 모임 또는 중독 치료 이런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교육하시는 분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중독 치료는요, 대상자들에게 중독자들은 본인이 치료됐다고 생각하면은 치료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치료 중입니다. 라는 것이 이제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알코올에 어떤 중독이 되었거나 지금 이제 치료가 된 사람.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치료가 된 건 아니죠. 치료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박 중독이었지만 지금은 치료가 되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집단 상담의 형태를 갖추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자조 집단의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T 집단입니다. 트레이닝 그룹인데요. 훈련 집단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집단 내에서 집단 구성원의 역할을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이러한 집단입니다. 이것은 일정 시간 집단 내에서 각 성원간들끼리 관계를 굉장히 초점을 두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자 하는 이런 집단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집단들과는 조금 달리 아무래도 제목 자체가 훈련 집단,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집단이니만큼 과업지향적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분명히 모두 다 이루고자 하는 특히 이제 다이어트, 체중 조절 그룹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어떤 교육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데 초점을 두는 이러한 집단 상담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집단 상담의 5가지의 형태, 지도 집단, 상담 집단, 치료 집단, 자조 집단, 트레이닝, 훈련 집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집단 상담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과정이라 하면 이제 각각의 앞에서 살펴봤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큰 틀 내에서는 이러한 과정대로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집단을 구성하겠죠. 그리고 집단을 구성이 끝나면 초기 단계, 참여 단계가 되겠고요. 그러면 참여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 이제 과도기가 생길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관계를 맺을 때 다 비슷한 과정일 겁니다. 제가 늘 학교 현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좋은 관계는 갈등이 반드시 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집단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기 단계를 거치면서 분명히 이 안에서는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집단이 다시 뭉치고자 하는 새롭게 단결이 되는 응집력, 작업 단계를 거치면서 마무리가 되는 종결 단계를 거칩니다. 자,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구성입니다. 집단을 구성하려면 처음에 모집과 선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집단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목표를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요. 거기에 적합한 내담자의 인지 여부를 이제 보고 면담을 통합니다. 무조건 그냥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면접이나 면담을 통해서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형이 갖는 특징에 맞게 선별 인원을 조정해서 구성원을 이제 맞추겠죠. 그래서 집단원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맞는 유형에 따라서 사회적 성숙도라든지 지적 수준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의 성격의 차이를 고려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이때 예를 들어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다양한 다문화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집단들이 참여하는 집단에서는 집단원들의 무엇을 매우 중요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겠죠. 그러면 이때 지도자 또한 다문화적 관심도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집단 상담의 집단원의 크기는 대부분은 5명에서 6명. 이거는 이제 아동일 경우입니다. 아동이 이제 그 뒤에도 써 있지만, 그리고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12명에서 13명.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7명, 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통 5, 6명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현장에서는요,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 회기의 빈도와 시간은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회기당 2시간 정도. 아동 청소년은 2시간이 힘듭니다. 그래서 짧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자주 만나는 이런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집단 상담 장소는 이제 너무 커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자, 초기 단계입니다. 상담자 역할이 굉장히 되는 단계고요. 이때는 이제 집단원들이 막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처음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대와 맞게 또는 이제 공포심이 들을 수도 있고 긴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도 하고 또 자기 노출을 시키면서 피드백과 서로 맞닥뜨림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되는 집단 상담자 역할로는 집단 활동을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집단원들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면서 집단 상담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을 하나하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리고 지침도 제공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전환 단계로 들어갑니다. 전환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친근감도 생기고 피드백도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때 상담자는 그 갈등을 다루는, 즉 저항이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이때 지도자는 즉각 개입을 하고 집단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작업 단계인데요. 집단의 응집력이 고양되는,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집단에 머물고자 하는 이러한 그 성향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양되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응집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러한 단계인데요. 그래서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요, 집단의 규범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집단원들을 제지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서로에게 제지한다는 거죠. 근데 낮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지를 하지 않겠죠. 네, 이러한 단계, 작업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업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집단 상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원들은 각각의 자기 노출을 통해서 감정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행동 패턴,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상담자는 이를 토대로 역동적인 상호 과정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종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상담의 총 통합 과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단계의 학습이 강화되는 이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원들은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해온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또는 혹시 변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전체 집단 상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되는 이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상담의 방법입니다. 집단 상담의 기술 또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기 노출과 맞닥뜨리기, 연결하기, 해석하기 등이 있는데요. 자기 노출은 집단원들이 이제 초기부터 자기가 경험하면서 각각 상담자와 집단원들에게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이러한 방법이고요. 맞닥뜨리기는 집단원이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돕기도 하고 이제 도와주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연결하기는 이것은 이제 중요한 집단 상담의 기술인데요. 바로 이제 그 자주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집단 응집력을 촉진할 수 있고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자, 해석하기는 우리가 이미 개인 상담할 때 너무나 많이 학습한 것처럼 집단원이 보이는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른 어떤 언어로 풀이하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의 가설을 통해서 이해해서 표현해주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피드백 주고받기는 집단원들의 각각 행동이나 아니면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직접 표현해주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과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집단 내에서 훈련되어지면 나아가서 넓은 사회 현장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비생산적인 행동의 제한은 집단 상담자는 그 집단원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또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 바로 저지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죠. 자, 집단 상담자의 문제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 업무만이 문제가 아니라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죠. 집단 상담자가 이런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너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너무 이제 그 상담자는요 개인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집단 상담할 때도 그렇고 자기 개방을 너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로 하여금 내담자로 하여금 방어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너무 과도하게 자기 개방을 있는 대로 너무 막 하면 그것도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집단 구성원의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구성원이 혼자 대화를 독점하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상담자는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각각 이야기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이 끝났을 때 불러서 불평을 파악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잘 참여하려 하지 않는 사람. 이제 집단 상담을 운영하다 보면 아주 다양한 내담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응집력을 좀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집단 상담 내에서 그 중에서도 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집단원을 통해서 연결 기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돕도록 이렇게 대처할 수 있고요. 계속 질문을 통하는 이런 집단원이 있습니다. 이런 집단원은 자기가 이제 튀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질문이 핵심적으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얼른 파악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에서 원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가 아니라 집단원들 모두 있는 데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이제 각각 그 집단 내에서도 소집단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응집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비생산적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집단 상담 마치고요. 두 번째로 가족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상담은요. 가족원 간의 부적응, 개인 상담과는 또 다른 주제이죠. 그래서 가족 그 개인의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내에서 보는 그런 가족 간의 문제를 역기능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리고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이러한 상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개인의 심리적 장애와 문제가 가족 간의 부적응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것 또한 집단 치료의 일종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의 공통점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상담 과정에서 당연히 면대면 1대1로 하는 개인 상담과 1대 가족, 다수를 하는 어떤 그 상황에서의 과정 자체는 다를 것입니다. 개인 상담은 개인의 심리적, 내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만 그리고 또 개인을 단위로 하지만 가족 상담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단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족 상담이니까 가족 집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족 상담의 기본 과정은요. 가족은 환경 상황에 적응하고 욕구와 능력을 가진 변화의 주체다. 가족 또한 환경에 따라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발달 단계에서도 가족도 이제 형성 시기부터 가족이 해체되는 단계까지 쭉 가족의 형성 단계가 발달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발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고 그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족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욕구나 문제 해결 능력이 서로 다르니까 여기서의 어떤 차이가 생기는데 이 차이와 인격을 존중하는 가정하에 가족 상담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개인 문제는 모두 가족의 맥락 안에서 또 가족 체계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가정입니다. 자, 가족 상담의 기본 원리는 가족 체제의 문제성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마다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처럼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 행동과 부모 관계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내용을 파악하고요. 서로의 감정 노출보다는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산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현재에 일어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요. 가족원 개개인보다도 가족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원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다른 입장을 경청하는 의사소통을 서로 촉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담사가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가족 내로 돌아가서 그들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건강한 모습으로. 따라서 이제 서로 경청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러한 원리로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족 상담의 그 치료의 목적을 보면요. 지금까지 그 학습했던 가정이나 원리에서처럼 전체 가계의 구조를 보고 그 특징을 파악해서 재구조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의 잘못된 관계가 분명히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그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가 이제 그 내 방 안에서는 내 방 전체를 잘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한 발짝 밖에 나가서 내 방을 보았을 때 내 방 전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가족들 내에서는 우리 가족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바깥에서 우리 가족을 보았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라는 것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족 체계로 이해했을 때 어떠한 문제 행동들이 일어나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족원들 간에 따라서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는 거죠. 각각의 이제 저도 현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가족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 가족의 어떤 의사소통들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아,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건강하지 못하구나. 아, 누가 권위적이구나. 누가 지금 희생양이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하게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야, 내가 너랑 5분만 얘기해도 네 성격 파악할 수 있어 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의사소통 유형을 보면 그 가족의 건강성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이제 하는 것이 가족 상담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족 치료의 역사입니다. 어떤 학문이든 역사, 개론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 치료의 큰 역사의 틀을 이해하셔야 가족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치료의 역사입니다. 발화입니다. 가족 치료는요, 1930년에서 1950년대 이전에 이미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움트기 시작하는 거죠. 피아제나 프로이드 영향으로 상담에서는 프로이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자녀의 발달과 부모의 행동,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아동의 발달 시기를 이제 그 연구한 굉장히 유명한 아동 발달 학자입니다. 그래서 부모 행동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50년대 이전에 정신분열증에 이제 초점을 두고 50년대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신경증 환자를 치료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자료집 같은 데 보면요. 세탁기에 넣고 정신병 환자를 돌렸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폭포수 아래에다가 그 신경증 치료를 한다고 하고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분열증 초점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을 맞춘 거죠. 그래서 환자의 어떤 질병 치료에 도움을 얻기 위한 이런 것을 가족을 보는 관점을 보았다면 이제 시간이 이제 50년대로 오면서 가족 치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이때는 개개인의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중구속, 가족 항상성, 역설, 이제 가족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던 분들은 이런 단어를 이제 보시면 이거는 어느 학자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왜곡, 공생관계, 융합, 삼각관계, 경계 이런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족 치료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확대기 60년대인데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극대화되는 관심이 고조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날 가족을 함께 참여를 시켰더니 그 치료가 극대화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민우친 같은 경우에는 MRI라고 하는 정신건강연구소에서 구조적 가족 치료에 접근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발달시키게 됩니다. 70년대 이제 가족 치료의 정립과 혁신기를 보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를 바탕으로 가족 치료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민우친 대표적인 학자죠. 전략적, 헤일리라고 하는 학자를 대표로 그 다음에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 접근, 굉장히 많은 어떤 유형과 이론들이 가족 치료를 대표로 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밀란 모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다중가족, 다중영양, 네트워크, 가족 위기, 행동주의 이런 이론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0년대에 성장하게 되는데요. 각 학파의 개념과 이론,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였으나 이게 사실 쉽지 않죠. 각각의 그 개별의 학자들이 이론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통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결 중심 모델. 이것은 MRI와 전략적 치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를 찾지 말자 이젠. 그것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두자. 이러한 관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원인 발견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족을 조금 더
그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제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떼지 말고 하나의 관점, 하나의 체계로 보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이제 그 해결하자.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개인과 가족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0년대 드디어 완전한 통합은 아니지만 통합의 시기로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계 맥락 속에서 문제를 다루고 가족은 개인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톱니바퀴에 톱날이 하나 빠지면 문제가 되듯이 그렇게 연결이 이제 그 올바르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기계가 잘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체계의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그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이러한 통합의 시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이나 질적 이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양적인 연구 방법도 또 시도되면서 그런 결과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제 그 눈에 보여지는 결과도 선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시도되면서 새로운 접근 모델인 이야기 치료, 화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학자의 토대로 이야기 치료가 발전됩니다. 이야기 치료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재미있는 이러한 치료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표적으로 가족 치료를 대표할 수 있는 이론 몇 개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 정신분석학 그 이론을 토대로 한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가족 치료, 미누친, 대표적인 학자 미누친입니다. 자, 제가 앞에 이제 그 대표적인 학자를 적어놨는데요. 대표적인 학자 한두 명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의 사티어입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의 헤일리입니다. 해결 중심 단기 치료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가족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가족 치료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다세대 가족 치료, 예를 들면 전략적 가족 치료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치료에 대한 뭐 학자를 쓰라고 하던가 아니면 가족 치료의 치료명을 쓰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단답형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학자와 그 치료명을 연결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입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는요, 앞서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 역동적 접근 방법과 체계적 접근 방법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의 원인을요, 원가족에서의 그 심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는데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화, 미분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상담 현장에서 이 원가족 얘기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원가족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가계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척척척 그려 나가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가족 문제의 원인은 어쨌든 이 원가족,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발생한 원래의 가족에서부터 분리하지 못한 무엇이 심리적으로 그 분리하지 못함이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숙하고 건강하게 분화하려면 그 가족의 원래 내가 이제 그 태어나고 자라왔던 원가족에서 있었던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니까 정신분석적 어떤 방법과 유사하다, 바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주요 개념은 자아분화, 핵가족 정서체계, 삼각관계, 가족 투사 과정 이런 용어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가족 치료의 주요 개념으로 보면 정서적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핵가족 정서 체계라고 하는 것은 융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핵가족 내에서 삼각관계가 확대되어서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가 독립적으로 분화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보웬은요, 이제 가족 내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 자녀가 있다. 근데 부부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엄마와
예를 들어 딸이 있다. 그럼 엄마와 딸이 연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해서 아빠를 어떻게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삼각관계를 이루고 그러면 아빠는 어떠한 이제 그 소외되면서 병리적인 그런 문제를 보이거나 다양한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핵가족 내에서 정서체계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인데 여기서 각각의 자아가 독립적으로 분화되지 못한 이러한 개념이 되겠고요. 가족 투사 가정은요. 부모가 그들의 미성숙함, 부모 자체가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 부족함을 자녀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홀어머니와 장남, 이제 자녀가 있을 때 큰아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 누구에게 많이 의지를 할까요? 장남에게 의지를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분화가 안 되겠죠. 장가를 보내도 그 아들은 내 거야. 그래서 며느리와의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한 관계적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아분화인데요. 자아분화는 이제 그 자신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과정인데 스스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 인지와 감정이 이제 분리돼서 균형과 자제력이 있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이 자아분화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삼각관계 또한 두 사람이 관계를 맺고서 한 사람을 이렇게 예외시키는 그럼으로써 남아있는 한 사람이 정서적인 문제를 갖거나 아니면 이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세 명 모두에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족의 분화가 높으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셋이서 원활하게 물 흐름이 자유롭게 되듯이 원활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웬의 다세대 그 가족 치료의 목적은요. 따라서 이 원가족으로부터 분화를 시키는 것이 그 목표겠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도록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 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다세대 간에 걸쳐 있는 삼각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삼각관계를 일단 이루게 되면 거기 가족 내에서의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각관계를 이루었다면 깨뜨리도록 이런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법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도를 말합니다. 동그라미, 네모, 그 다음에 선, 굵은 선, 가는 선 등으로 표시하는 이런 이제 그 도표화된 그림인데요. 이걸 통해서 쉽게 한눈에 그 원가족의 관계를 몇 세대까지도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그 가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그림인데요. 가계도는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러한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적 삼각관계는 아까 그 건강하지 않은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삼각관계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형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치료적 삼각관계의 기법입니다. 질문하기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또 그 역할을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입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는요. 가족 치료의 이름 자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가족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규칙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 가족들만에 가지고 있는 구조, 즉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규칙을 파악해서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 이런 것이 구조적 가족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 기법을 보면 구체적이고 이것은 굉장히 행동 중심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 중에 실현화, 실질적으로 직접 구현해보는, 행동하게 해보는
이런 것을 사용해서 재조명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실제로 나는 이런 행동을 안 했어. 근데 다른 행동을 하게끔 직접적으로 하게끔 해보도록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괜찮네. 이렇게 했더니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가족 치료는 굉장히 행동 중심적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치료자는 지도자의 위치로 서 가족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조를 이제 그려보게 하는, 이거는 이제 그 가계도랑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족 지도라고 하는 것을 그려보게 하면서 그 가족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게 하도록 개입하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교류의 창조, 합류, 재구조화 이런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사티어인데요. 경험적 가족 치료는 1960년대 이것은 실존주의와 인본주의, 개인 심리학에 뿌리를 둔 이러한 치료입니다. 개인의 문제는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정서와 억압되고 거부된 충동으로 발생되는데 치료 목표는 가족 간에 서로 감정을 나눔으로써 사티어는 굉장히 가족 간에 서로 나누어지는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가족의 어떤 의사소통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회유형은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고 나는 힘이 없고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의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선택이 없는 거죠. 비난형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명령적이고 지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이죠. 네 탓이야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산만형은요, 타인의 말과 행동 상관없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안절부절하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산만형은 그러면서 오히려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고독하고 무가치함을 속으로는 느끼고 있는 이러한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 보면 저 가족 의사소통은 이렇게 그런 유형이구나. 그리고 교류 분석적으로 어떻게 서로 상호하고 있구나. 이면적으로 교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초이성형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세심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그리고 남을 이제 비판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유형이라고 보겠습니다. 일치형은 이제 비교적 긍정적인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하겠지만 언어적 메시지와 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는 이러한 유형이죠.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뭐 잘못된 결과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유형입니다. 가족 치료의 기법으로는 이제 빙산 탐색과 가족 조각인데요. 빙산 탐색은 한 개인이 이렇게 빙산을 이렇게 그 가족을 빙산에다가 비유하고요. 수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 빙산 수면 위에는 조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고요. 가족 조각은 이제 모음이나 언어나 이런 걸로 표현해서 가족의 어떤 사건을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자,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의 개요는 이것도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건 이론보다 앞서서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처럼 기법이 중심인 이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이제 그 가족의 위계나 질서, 경계선 이런 것들을 재구조화하면서 강조하고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MRI 상호 모델, 헤일리의 전략적 구조 모델, 밀란 모델 등이 있습니다. 자, 전략적 가족 치료의 주요 기법입니다. 역설적 개입 방법. 이것은 이제 반대로 뭐를 행하라고 이제 이렇게 그 과제를 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어쩌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의식 처방은 일정한 의식을 한 구성원에게 게임처럼 연출해 보게 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불변의 처방 또한 모든 역기능 가족에게 공통적으로 유서한
가족 게임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하는 방법이고요. 순환 질문법은 문제를 개인의 증상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맥락 속에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해결 중심 단기 치료인데요. 해결 중심 단기 치료는요, 이제 인본주의 바탕이겠죠. 병리적인 것보다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그리고 미래와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강점이나 자원, 건강한 특성을 치료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기법으로는 예외 질문과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그리고 기적 질문과 관계성 질문,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해결 중심 단기 치료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결 중심 또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 질문 요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을 그 상담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실제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어떤 집단 상담에 대한 개념과 가족 치료의 이론과 그 학자들을 연결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